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는 기술의 비약적인 도약과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지정학적 긴장감 사이에서 묘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이 로봇과 결합해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총성을 멈추기 위한 아슬아슬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죠.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에 관통하는 키워드는 보이지 않는 지배력의 강화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신설부터 AI를 통한 기업의 디지털 백본 강화,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외교 전략까지 각국은 지금 미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5세기 대항해 시대에 각국이 신항로를 개척하며 보이지 않는 해상권을 장악하려 했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10개국의 긴박한 소식들을 통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삶에 어떤 지도를 그려낼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2030년까지 무역액 1,5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나왔네요. 네, 어제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영토 확장의 마침표를 찍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관계를 넘어 스마트 도시 인프라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서 공동 운명체를 선언한 거죠. 재미있는 건 정부가 쿠팡의 법적 안전 보장 요구와 한미 안보 논의를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입니다. 기업의 요구가 국가 안보의 지렛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건데, 이는 과거 동인도 회사가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시절의 패단을 경계하는 현대적 실용주의라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6,380선을 돌파했고, 2026 월드 IT쇼에서는 피지컬 AI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코스피 6,380선 돌파는 삼성 SDI의 벤츠 계약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뒷받침된 결과입니다. 198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와는 달리 지금의 상승세는 피지컬 AI, 즉 지능이 물리적 몸체를 얻어 제조 현장으로 들어가는 강력한 기술적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73조 원 규모의 성과급과 고유가가 맞물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점은 숙제입니다. 마치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임금과 물가가 서로를 밀어올렸던 악순환의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일방적으로 연장했습니다. 전쟁의 공포보다는 협상의 기술을 선택한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미친 개 전략이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폭격할 것이라던 위협을 거두고 이란이 평화 제안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데, 상대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인 뒤 퇴로를 열어주며 주도권을 쥐는 수법입니다. 한편 버지니아주에서는 민주당의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조작됐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나누던 게리맨더링 논란의 2026년판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적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 눈에 띕니다. 제약과 AI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군요. 백안과는 제조업이 맹렬하게 회복 중이라고 자평했는데, 실제로 AbbVie가 14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제약 단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머크와 시티헬스가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니 엔터프라이즈와 시티스카이를 도입해 기업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과거 산업혁명기의 증기기관이 공장의 풍경을 바꿨듯 이제 AI가 기업의 디지털 신경계를 장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원에서 멸종위기종법 약화 시도를 철회한 것은 지구의 날을 맞아 여론의 눈치를 본 결과로 보입니다.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며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분기 GDP가 5% 성장을 기록했네요. 세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자처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모잠비크와의 관계를 신시대 운명 공동체로 격상시킨 것은 아프리카 자원 외교의 승리라고 볼 수 있죠. 역사적으로 중국은 주변국을 책봉체제로 묶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려 했는데, 지금은 캄보디아와의 2+2 전략 대화 등을 통해 현대판 조공무역이 아닌 전략적 가치 사슬을 구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술력 과시도 여전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행사를 통해 차세대 AI 기술을 대거 공개한다고요? 로봇 전문 기업인 추이미아오가 실리콘밸리 앞마당에서 신체 지능 기술을 선보입니다. 미국의 물리적 로봇 기술로 정면 승부를 거는 거죠.
내실도 다지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는 모습인데, 이는 19세기 독일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도입해 국가 통합을 꾀했던 것과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자연재해로 인한 10억 위안 규모의 손실은 기후위기가 중국 경제의 실질적인 위협임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일본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일본판 CIA라고 불리는 국가정보국 신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전후 80여 년간 일본은 독자적인 해외 정보기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정보 패권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치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서구 열강의 정보 수집 능력을 빠르게 흡수하며 제국주의의 발판을 마련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하죠. 여기에 살상용 무기 수출 규제까지 완화하면서 이제 일본의 방위산업은 거대한 수출 시장으로 변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다시 한번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곡물 복납으로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군요. 다카이치 총리가 예대제 기간에 곡물 대금을 복납하면서 우리 외교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보수 우익의 행보가 이어지는 와중에 국내적으로는 미성년자의 SNS 중독을 막기 위한 법적 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일본 사회가 극도의 효율성과 기술 지향성을 추구하면서도 그 이면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통제적 보수주의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제78회 독립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축제 분위기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스라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끕니다. 유대 민족에 대한 특별한 공헌을 인정받아 외국인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복잡합니다. 이스라엘 장관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들과 상의 없이 레바논 휴전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며 안보 내각 소집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자 이스라엘 관리들이 우리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당혹감을 드러낸 장면은 미국과의 공조체제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셰켈화 가치가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는데 이게 악재인가요? 1달러당 3.00 세켈 아래로 떨어지는 강세는 수출 위주의 하이테크 기업들에겐 수익성 악화라는 비수가 됩니다. 전쟁 중에도 사이버 보안과 AI 분야에서 31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저력이 있지만 환율이라는 파도를 넘지 못하면 기초 체력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독립기념일 행사에 PTSD 환자를 배려해 불꽃놀이를 생략하고 조용한 공간을 마련한 것은 전후 사회가 겪는 집단적 상흔과 경제적 불안감을 달래려는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 소식 묶어보겠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이라크 자금 동결 조치로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묶인 이란의 석유 대금을 동결하며 테헤란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를 순수한 손실이라며 휴전 협상 참여를 거부하고 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여성 8명의 사형이 취소됐다고 주장하자 이란 사법부가 거짓 뉴스로 성과를 조작하지 말라며 정면 반박하는 총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1980년대 냉전 시절 벌어졌던 정보 왜곡 전쟁이 SNS 시대에 더 자극적인 형태로 변질된 모습입니다. 러시아 역시 유럽의 추가 제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IT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군요. EU가 20차 제재 패키지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를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러시아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적들이 우리의 승리를 공식화할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죠. 재미있는 건 모스크바와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연일 IT 축제가 열리며 수입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나폴레옹의 대륙봉 세령에 맞서 러시아가 자급자족 체제를 강화했던 역사의 데자비를 보는 듯합니다. 수단과 레바논, 두 국가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도 심각합니다. 수단은 내전이 4년째 접어들며 경제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수단 경제는 42% 위축됐고 1달러당 4,000파운드라는 상상 초월의 환율 폭락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의 60%가 수입원을 잃은 채 1,3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는 현대사에서 가장 방치된 위기 중 하나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무기 금수 조치도 무색해진 상태죠. 19세기 아프리카 분할 당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희생됐던 원주민들의 비극이 기술적 형태만 바뀐 채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과의 휴전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지만 현장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가 워싱턴 회담에서 휴전 한 달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어제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농경지의 22%가 파괴되고 병원 수십 곳이 문을 닫은 상황은 한 국가의 기초 기반 시설이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부 기독교 마을의 종교시설까지 파괴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종교적 갈등의 불씨도 커지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 수천 년간 이어져온 이 땅의 비극이 2026년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 참담함을 더합니다. 짧은 단신들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장애인 문화주간 시작 소식과 함께 미국 미시간주 송유관 소송에서 대법원이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이 있네요. 미시간주의 라인 5개년 송유관 소송 결과는 환경권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1970년대 환경운동의 태동 이후 사법부가 에너지 안보와 환경보호 사이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수단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가 20억 달러를 약속했다는 점은 아직 인류 공동체의 선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따뜻한 소식입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기술의 진보와 국가 간의 치열한 이해관계가 얽힌 10개국의 소식을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 세상은 흡사 디지털로 무장한 중세적 갈등의 모습이었습니다. 최첨단 AI로 무장한 기업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그 아래에 흐르는 영토와 정보, 그리고 생존에 대한 본능은 수백 년 전과 다를 바가 없죠.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문화주간을 열고 재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역사는 늘 갈등을 통해 진보해 왔으니까요. 변화의 파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통찰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일궈내시길 응원합니다. 활기차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